이제는 그냥 편히 있고 싶어요. 신유경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순을 넘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낡은 아파트, 20평도 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유경은 이곳을 정성껏 가꿔왔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위에는 손주 지우의 어린이집 가방이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일었습니다. 유경은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물을 썰고 두부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반찬가게 주인이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6살 지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눈을 비비는 모습이 아직 잠이 덜 깬 듯 했습니다. 유경은 아이를 안아 식탁에 앉히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밥 금방 된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작은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유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을 잃은 뒤 이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침 8시 유경은 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신신의 반찬가게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입구에는 김치통과 밑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유경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주인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네, 김 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요즘 손님 많이 줄었죠? 다들 대형마트만 가니까. 김 사장의 말에 유경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단골 어르신들이 계셔서요. 배달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연금이 있었지만 지우를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유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그녀에게는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단골 할머니 2분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유경은 정성껏 포장한 김치와 나물을 건넸습니다. 유경 씨 손맛은 정말 최고야.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못해. 과찬이세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들이 돌아간 뒤 유경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유경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경아, 나 정아라야. 오래된 목소리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정아라였습니다. 아라야? 오랜만이네. 응. 그동안 잘 지냈어? 다음 주에 동창회 한대. 60년 만이래. 너도 올 거지? 유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기억은 이미 희미했고 지금의 삶과는 너무 멀었습니다. 글쎄, 나 요즘 바빠서. 바쁘긴 뭘 바빠. 한번 보자. 다들 궁금해하더라. 유경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경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날짜랑 장소 보내줘.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뒤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잔했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가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를요. 며칠 뒤 유경은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제60회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참석자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명희, 오선미, 한정숙.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유경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일 아침 유경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마저 잃은 뒤, 그녀는 검소하게 살기로 했으니까요. 결국 선택한 것은 베이지색 니트와 어두운 회색 치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지만 주름진 손과 소박한 차림새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경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 저녁에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유경은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빌딩 숲이 지나갔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정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둥근 테이블에는 정갈한 상차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어머, 유경이 아니야? 장명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유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명희 씨. 앉아. 어디 보자. 유경이 많이 늙었네. 명희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경은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오선미와 한정숙도 유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라가 유경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만이 유경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응.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 자랑, 재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아들이 대형 건설회사 부장이라고 자랑했고 선미는 남편이 시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은 딸이 의사라며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유경에게 돌아왔습니다. 유경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명희의 물음에 유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반찬 가게 하고 있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반찬 가게? 진짜? 선미와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유경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온 거야? 우리 애들은 다 성공했는데 너는 뭐하냐? 유경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명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선미가 휴대폰을 꺼내 유경의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랑 인증샷 키읔키읔. 곳곳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고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유경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유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그녀는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로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애가 왜 왔대? 창피하게. 유경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셨습니까? 유경은 차에 올라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식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틀날 아침 장명희의 아들 재훈은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훈 부장님, 오전 10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재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출근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자 팀장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재훈이 자리에 앉자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사 결정 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훈은 멍하니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소문은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명희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뭐? 잘렸다고? 본사 결정이래. 이유도 안 알려줘. 명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동창회 재미있으셨죠? 대가는 이제부터입니다. 명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선미의 남편은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선미는 패닉에 빠졌고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도 같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한정숙의 남편은 회사에서 갑자기 강등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길학원과의 대형 용역 계약이 해지되면서 책임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에도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유경은 반찬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길학원 이사장의 여동생이자 재단 이사였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은 모두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 받았어? 선미와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한길학원, 그게 얼마나 큰 재단인지 알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중고 15개, 대학 2개, 병원 1개. 국내 10대 사학재단이래. 선미가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신유경의 사진과 프로필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유경, 한길학원 설립자 신종국 이사장의 친여동생. 재단이사,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 명희가 보고서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동창의 날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반찬가게는 취미였고 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탐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재훈이 다니던 건설회사는 한길학원 신축공사 하청업체였습니다. 선미 남편의 정치 자금은 학원 관계자들의 후원금이었습니다. 정숙 남편의 제약회사는 한길의료원 납품업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길학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이 당한 일도. 선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유경 이사가 조카인 차민석 기획실장에게 지시한 거래.
탐정의 말에 세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어떡하지?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가서 빌어야 해. 무릎 꿇고라도. 명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음 날 한길학원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직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유경 이사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뵙고 싶어서요.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유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 사람은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보안 요원이 다가왔지만 세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경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우아한 걸음걸이. 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유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명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선미와 정숙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유경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반찬 만드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유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아시겠어요?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반찬이나 만드세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유경은 돌아섰습니다. 이사님, 명희가 소리쳤지만 유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힘없이 일어나 빌딩을 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장명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고급 요가원은 이미 정리했고 이제는 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명희는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남을 무시하던 그때를요. 반찬 가게 주제에 자신이 유경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선미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음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프리미엄 한복 매장은 문을 닫았고 남편은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선미는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옛날에도 별 볼 일 없었잖아. 자신이 유경에게 던졌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정숙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하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남편은 강등된 후 다시 평직원이 되었고 딸은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손주는 뭐하냐? 자신이 유경에게 던졌던 조롱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고무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희는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명의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길학원 비서실입니다. 전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흰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셨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유경의 글씨였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재훈의 재고용 추천서였습니다. 건설회사 인사팀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미의 집에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받은 선미는 황급히 열어봤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세요. 유경의 편지와 함께 남편의 무혐의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숙의 집에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복직 지원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길학원과의 용역 계약이 재개되며 회사에서 다시 그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다시 한길학원 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죄가 아닌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자 유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명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미와 정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경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제대로. 유경이 돌아서려 할 때 명희가 불렀습니다. 이사님. 유경이 멈춰섰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명희의 아들 재훈은 건설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후배들을 존중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쳤습니다. 고급 요가원을 다시 열 여유가 생겼지만 그녀는 현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일이 제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미의 남편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에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선미도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봉제 공장은 그만두었지만 선미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의 남편은 복직 후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길학원과의 관계도 정직하게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요. 딸이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이 나를 변하게 했거든. 어느 수요일 오후 명희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배식을 하던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유경이었습니다. 유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님,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희 씨 오셨네요. 네. 봉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좋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한참 후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유경은 손을 멈추고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배웠어요. 많이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세요.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포장하고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복지센터를 나설 때 명희는 뒤돌아봤습니다. 유경은 여전히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명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닌 공원 벤치였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 명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남편도 복직했고 나도 봉사활동하고 있어.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변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허영과 오만은 사라지고 진솔함만 남았습니다. 신유경 이사님 덕분이야. 명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교훈을 주신 거야.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정숙이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희는 집에 돌아와 손주 지우를 떠올렸습니다. 유경이 키우는 그 아이를요. 손주는 뭐하냐? 자신이 던졌던 그 조롱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을은 따뜻했습니다. 신유경은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주 지우를 키우고 봉사활동을 나가고 재단 이사로서의 역할도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반찬 가게 해요? 할머니는 큰 회사 사람이잖아요. 유경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단다. 모든 일은 소중해. 그래도요.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 알았어요. 유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므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유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센터 앞마당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명희, 선미, 정숙은 나란히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이 센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오셨네요. 네, 이사님. 세 사람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배달이 많아요. 함께 가실래요? 네. 네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도시락을 싣고 동네를 돌며 노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유경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친구로 지내요.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유경의 말에 세 사람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모두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과거는 정리됐잖아요. 유경은 진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유경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봉사활동이 더 즐거워졌어요.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봉사 현장에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래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도시락을 옮기려 했습니다. 유경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명희가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닮아서 착하구나. 고맙습니다. 지우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명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는 뭐하냐? 던 자신의 조롱을요.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 할머니의 봉사 정신을 배우는 아이.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유경아,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선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재단 이사인데 굳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올 필요가 있어? 유경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니까요. 행복? 네. 남을 돕는 일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요. 유경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알았어. 진짜 행복이 뭔지.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유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명희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예전의 허영심은 사라지고 진솔함만 남았습니다. 나 많이 변했구나. 명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미는 공방에서 아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바느질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 선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경아. 정숙은 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유경은 손주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은 하루였어. 유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교훈을 선택했던 그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이 변했고 그 변화가 진심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유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손주 지우가 있었고 봉사활동이 있었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유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은 조금 다르게 불었습니다. 모든 일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노동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